글 쓰는 하마.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11시가 되었다. 집으로 향하는 국도에서 야생동물의 노드키를 종종 목격하기에 오늘도 긴장하며 달려왔는데 다행히 마주치지 않았다. 아마 고란이나 거북이를 정면으로 마주친다면 피하거나 치어버리기 전에 놀라서 핸들을 놓아버릴지도 모른다. 밤운전은 점점 쇠약해지는 시력 상태로 조심스러워지고 덕분에 속도도 내지 못하니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돌아오는 50여 분간 차에서는 카더가든의 의연한 악수가 반복해 흘러나오고 어둠 속에서 쌩쌩 달리는 것은 하얗고 작은 나의 자동차뿐이다. 도심을 지나 시골로 들어가는 길, 이 방향으로 가는 이들이 없다는 사실이 뭔가 뿌듯하다. 내 자신이 대견스럽다는 건가? 괜시리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라는 생각도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남편과 아이들이 내가 저녁으로 준비해둔 오리고기를 구워 먹은 냄새가 진동한다. 모두 잠들었고 부엌을 둘러보니 남은 밥이 그릇에 담겨 있다. 갑자기 허기가 진다. 원래 야식을 먹는 편이 아닌데 오랜만에 이 시간에 느껴보는 허기짐이었다. 냉장고에는 며칠 전 반찬 가게에서 산 연근조림이 일회용 용기에 담겨 있다. 오이 냉국 한 사발에 연근조림 서너 개로 밥 한 그릇 뚝딱. 11시 반이 넘었다. 배가 부르니 든든하고 잠이 몰려오는데 몇 시간 전 글쓰기 모임의 여운이 슬슬 올라오는 바람에 노트북을 열고 후기를 남겨본다. 오늘은 아침부터 머리가 아팠고 날이 뜨거웠다. 이방인 주인공 메르소가 뜨거운 태양 때문에 아랍인들에게 총을 쏘아버렸다는 것이 이해가 될 정도였다. 나는 아이폰과 에어컨이 부담스럽다. 그뿐 아니라 스마트해지는 모든 기기들에 거부감이 들곤 한다. 이 뜨거운 여름 에어컨이 없다면 누구보다 먼저 방아쇠를 당겼을 나이지만 차가워진 공기 속에서 뭔지 모를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어떻게 하면 올여름 폭염을 피하거나 맞서지 않고 포용할 수 있을까? 아침부터 미지근한 물을 마시며 고민했다. 어쩌면 여름의 열기가 오늘 두통의 원인은 아닐 것이다. 실은 최근 5년여 동안 나는 모임이라는 사교 자리를 거의 가진 적이 없다. 사교 모임에서 최대 집중력은 많아야 나를 포함해 3명이어야 하고 마주 앉은 시간은 2시간 남짓. 그 이상이 되면 기가 빨려서 지쳐버린다. 또 치명적으로 목표와 약속이라는 단어에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약속이 잡히는 순간 취소되길 바라거나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그런 내가 거의 10명이 되는 낯선 이들과 2주 전부터 계획된 모임에 글 몇 편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으니 쉽게 잠들지 못할 것이다. 3시간 동안 오고 간 몇몇 대화들과 표정들과 눈빛들이 비눗방울처럼 동동 떠다닌다. 이제 잠자리채를 휘저어서라도 해롱해롱한 나를 재워야 할 것이다. 낯선 이들에게 글로써 나를 보여주는 시간. 나는 늪과 목욕탕, 내가 머무는 두 곳을 통해 나의 조각을 드러냈고 다른 이들도 각자의 모습을 내어놓았다. 가면이든 아니든 얼마큼 솔직했든 한 사람 한 사람의 글과 이야기를 들으며 어쩌면 우리 모두는 무언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 위해 글쓰기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이라는 틀 안에서 각자의 고유성은 성장과 반비례로 사라져버렸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법, 언어조차 모두 잃어버린 것 같다.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지, 나의 언어를 사용해도 되는 건지 불안하다. 나의 작은 목소리를 그대로 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야만 하는 삶의 과제임을 느꼈다. 어릴 적부터 무척 못마땅했던 인어공주 이야기가 떠오른다.
다른 공주들과 다르게 물거품이 되는 비극적인 결말이 싫었고 해변에서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도 수치스러웠고 그토록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기 위해 목소리를 버리고 다리를 얻은 그녀의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 같으면 지느러미 축축한 꼬리를 파닥거리면서라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백했을 텐데 음흉한 문어마녀에게 목소리를 팔고 사랑하는 그의 이름조차도 웅얼거려보지 못한 인어공주는 어리석다, 안타깝다. 20대가 지나고 결혼과 출산 후에야 그 인어공주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내 주변의 많은 공주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리를 얻기 위해 생각하는 방법조차, 성찰하는 시간조차 빼앗긴 채 벙어리가 되고 자신을 숨기는 데 익숙해진 많은 이들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보여주는 슬픈 현상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거품이 되지 않으려 나아간다. 글을 쓴다는 것, 목소리를 내기 위해 조심스레 큼큼 목청을 다듬어 보는 것, 이 모두 엄청난 시작이니까. 대단한 첫걸음, 나는 비장한 마음으로 글쓰기 모임에 거품이 되지 않으리라는 의미를 부여한다. 몇 자 후기를 적어보니 마음도 편해지고 방금 먹은 밥도 소화가 되는 것 같다. 나 자신에게 잘했어. 오늘 너의 선택과 생각들 모두 잘한 거야. 칭찬을 건네다가 갑자기 낄낄 웃음이 나왔다. 문득 조금 전 진주문고 4층에 모였던 이들이 모두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에 나오는 물의 캐릭터 웨이드 같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다. 나는 원래 수영성에 사주에도 물이 꽤 있고 수영, 바다도 좋아하고 물도 많이 마시는 하마라서 그렇긴 한데 어째 오늘 모인 사람들 대부분도 그런 게 아닐까. 글을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속 눈물도 많고 작은 반응에도 공감하는 물의 캐릭터와 그 가족이 떠올라 자꾸 웃음이 난다. 결국 잠자리채에 휘두르다가 비장해지다가 혼자 킥킥거리다 잠이 든다. 하루하루는 그리하여 제 이름을 잃어버리는 것. 나의 진짜 여름은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시작된다. 밖에서 엉덩이의 진동으로 귀청을 때리는 매미소리 못지않게 또 다른 엉덩이들의 몸부림이 내 일상을 뒤흔들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이 하나둘 학교에 입학하고 학부모라는 존재가 된 후로 방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간인지 해마다 체험한다. 그 느낌은 반복된다고 결코 작아지지 않았다. 개학날이 돼서야 찐했던 우리들의 여름이 한풀 물러났음을 느끼고 안도의 숨을 쉬니 말이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노트북을 한 번도 펼 수 없었고 살림 글을 쓸 시간조차 내지 못했다. 아이들이 나를 귀찮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나는 왜 방학만 되면 이토록 긴장과 예민함, 욕구 불만을 경험하는 것일까? 다만 저들은 학교에 가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을 만끽하고 싶은 것뿐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 막내의 계획표를 보자면 아침밥 2시간, 자유시간 2시간, 연이어 놀이 2시간, 그리고 휴식 2시간이다. 각기 다른 이름으로 나눈 8시간은 한결같이 뒹굴뒹굴하기와 누나들과의 기싸움, 영상물 시청으로 채워진다. 아이들이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계획하고 누리기에는 방학뿐이다. 그런데 부모인 나는 그들이 시간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고 있다. 어리석은 부모 모습이 드러나고 만다. 게으름도 실패도 무료함도 스스로 넣어보고 빼내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문장이 내 머리를 콩 쥐어박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나의 강박. 그 불안함을
아이들에게까지 들이대고 있었다. 알고 보면 저토록 아무 목적 없이 자유로운 아이들의 방학에 너무나 많은 의미를 부여하려는 엄마의 마음이 방학을 지치도록 뜨겁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렇게 방학 일주일이 지나가고 거의 열흘 넘게 내 마음을 훑어보지 못한 어떤 간지러움에 등을 긁으며 잠이 깨었다. 새벽 4시에 글쓰기가 시작된다. 낮게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쌕쌕 고르는 달큰한 숨소리. 아이들의 이마에 붙은 잔머리를 쓸어 넘겨주고 야반도주하듯 거실로 기어나온다. 생각의 부스러기들이 우수수 키보드 위에 떨어지자 무엇부터 주워 담을지 모르겠다. 잠시 옆에 놓인 책을 펼쳤다. 신기하게도 이 책은 해마다 무의식적으로 책장에서 꺼내 읽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책장을 펼칠 때마다 자꾸만 배꼽 쪽이 열린다. 중간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그것이야말로 그의 신념이었고 만약 그것을 조금이라도 의심해야 한다면 그의 삶은 무의미해지고 말 것이다. 당신은 내 삶이 무의미해지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가 외쳤다. 알베르 까미 이방인 2부 초반 장면이다. 메르소와 대화하는 예심 판사가 자신의 믿음을 내세우며 외치는 말이다. 이 구절을 보자 스스로 만든 의미의 감옥에서 창사를 붙잡고 외치는 내 모습이 비쳤다. 알고 보니 감옥에 갇힌 자는 메르소가 아니라 신념으로 삶의 의미를 붙잡는 판사와 의미 부여로 삶의 신념을 만들었던 나 자신이었다. 오밤중에 쾌락 독서의 짜릿함을 느낀다. 그래, 이제부터 방학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누리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내버려 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방학과 함께 하루의 경계가 사라진 지난주를 떠올리다 작품 속 또 다른 글귀를 이 글 제목으로 달았다. 메르소가 감옥에서 느끼는 나날을 표현한 부분이었다. 그는 이름을 잃어버린 하루하루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쩌다 보니 노트북에 살림육만 써놓은 채 책을 끝까지 읽어버렸다. 어느새 부엌 창밖으로 새소리가 스며들고 있다. 한밤중 혼자 야식을 까먹듯 읽었던 메르소의 문장들이 점차 소화되고 있다. 마치 육체적 욕구에 감정이 방해받는 일이 많은 천성이라던 그의 말처럼 나도 점점 다리가 저리고 날이 밝아오니 이제야 깊은 잠에 들고만 싶은 것이다. 나는 그동안 인간 문명이 정해준 하루 24시간이라는 경계를 착실히 지키며 살아왔다. 반복적인 삶의 의미를 달아두는 것이 일상의 건태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라 여겼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그 경계선마다 생각을 모아 이름과 의미를 담아두었다. 아이들의 여름방학이란 그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고 만다. 그런데 오늘 밤 이것이 나에게 또 다른 의미의 방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새벽별처럼 스친다. 무언가를 내려놓는 시간,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하루하루가 지나고 우리들의 여름방학은 특별할 것도 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지나갈지 모른다. 그러면 뭐 어때? 방학이잖아. 씁쓸하면서도 개운한 녹차 한 모금이 입안에 퍼진다. 매듭은 리본으로. 1. 응시하는 힘. 모너님의 기다렸던 궁금했던 시를 읽고 아무 말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뭐지? 멋진 시라고 해야 할까?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어렵다고 해야 할까? 이 부분에서 뭔가 느껴졌다고 해야 할까? 아무래도 이런 반응들은 아무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를 내려두고 조금 시간을 두었다가 읽어보았다. 여전히 내 마음에서는 응답할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어쩌면 시인은 처음부터 말을 걸려고
시를 쓴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천히 들었다. 그러니까 억지로나 예의로 애매한 응답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지만 난 지금까지 글을 쓰면서 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늘 말을 걸었고 어떤 반응을 기다렸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다. 시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이런 글이 머릿속에서 나오는지, 책을 많이 읽었는지. 어떤 물음에도 분명한 대답은 없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 번님의 시에서 내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던 이유를 찾았다. 그건 시에 꾹꾹 눌러 담은 시선의 힘이었다. 어느 날, 어느 곳,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질기고 진하다고 해야 할까. 비어있는 상가 건물을 보고 암자를 떠올리거나 글쓰기 모임하는 모습에 깊은 우물을 떠올리는 것처럼 한참을 바라보고 지그시 마음이 머물러야 나올 수 있는 글이었다. 나에게는 그런 태도가 정말 부족하다. 유튜브 쇼츠 중독자도 아닌데 내 생각은 단편으로 조각나고 빠르게 스쳐가거나 잠깐 반짝이는 것들 뿐이다. 나는 그런 시선들을 주워 모아 어찌저찌 글로 엮고 있었다. 마음을 한 곳에 지그시 머물게 하고 바라보고 음미하는 시선이야말로 번님의 시 공부이고 글의 비결이고 글의 힘이 아닐까. 글과 말로 옮기기 전에 조금 더 머물고 기다리는 마음. 나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써야겠다. 2. 갈아엎지 않은 땅. 어느 일요일 오후 4시 내 앞에 앉은 소녀가 밭을 갈지 않고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물었다. 함께 읽는 기후위기 관련 책에서 땅을 망가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방법으로 낯선 낱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소녀는 자신이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나에게 물었다. 나는 그 부분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고 넘겼는데 잠시 생각해보니 정말 어떻게 밭을 갈아엎지 않고서 씨앗을 뿌린다는 거지? 고무신을 신고 짧은 반바지를 입었다. 허리까지 닿을 것 같은 긴 머리는 숱이 졌고 구불구불하다. 등 뒤로 묶은 머리가 꼬리처럼 흘러내려온다. 어깨에는 천으로 만든 손가방 4개가 걸려있다. 양쪽으로 2개씩. 가방에서는 주섬주섬 공책 여러 권이 하나씩 튀어나온다. 마술사가 검은 모자에서 토끼랑 장미를 꺼내는 줄 알았다. 그는 우리말을 다듬고 고치고 새로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건 사람을 바꾸는 일과 같고, 그렇다면 저 사람 큰 그림을 품고 있는 게 아닌가. 사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뀔 테니까. 결국 세상을 바꾸려고? 당신은 혁명가가 아닙니까? 작은 마을에 살면서 나라를 뒤흔들 엄청난 일을 꾸미고 계신 거네요. 라고 숨바꼭질하다가 숨어있는 친구를 발견한 것 마냥 소리치고 싶었다. 찾았다. 꾀꼬리. 그러나 나는 숨을 고르고 나긋한 태도로 말을 빙빙 돌려가며 질문했다. 사람들은 보통 질문을 할 때 듣고 싶은 답을 이미 마음에 품고서 묻는다. 나는 맞아요. 나는 이런 세상을 꿈꿔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지요. 라는 그의 답을 품고 있었다. 그가 그리는 평화롭고 따뜻한 세계를 들어보길 기대했다. 그런데 오히려 꿈이라는 낱말로 우리에게 글을 써보라고 종이를 건넨다. 손바닥만한 하얀 종이를 받고 머뭇거리다 보니 제발 당신의 꿈이 무언지 말해주지 마세요. 절대로요. 라고 적고 싶었다. 어떤 꿈은 말과 글로 쉽게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꿈을 너무 쉽게 묻고 너무 쉽게 이해하는 척 말하고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오만하고 가벼운 나의 태도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다.
조르바가 아니다. 살림 글쓰기 첫 모임에서 나는 조르바라고 나를 소개했다. 갑자기 불릴 이름을 생각하다가 그리스인 조르바가 생각나서 그 유명한 이름을 용감하게 말했다. 가본 적 없는 크레타 섬 앞바다를 상상하고 거칠 것 없었던 자유인 조르바를 동경했기 때문이지만 나의 일상은 전혀 달랐다. 바다와 너무 먼 육지, 작은 산으로 둘러싸인 시골에 살고 자유와는 너무나 먼 아이셋을 육아 중인 아줌마였으니까. 사실 앞에 두 글자, 살림이라는 단어는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글쓰기라는 글자에 이끌려 이 모임을 신청했다. 어쩌면 나는 살림이라는 단어를 무의식 중에 모른 척 했을지 모른다. 친정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시집와서 주변 도움 없이 아이셋을 낳고 키운 지 13년이 되었다. 나에게 살림은 잠시 접어두거나 잊고 싶은, 매일 혼자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다. 흔한 반찬가게도 없는 시골에서 저녁 반찬을 준비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가끔 멸치볶음 한 접시라도 이웃이 만들어주면 넙죽 감사하게 먹어치웠다. 아이가 어릴 땐 막내를 업고 큰아이 밥을 챙기며 둘째를 떠먹이고 나면 내 옷에는 밥풀이 말라붙어 있기 일쑤였다. 아침마다 돌덩이같이 무거운 몸을 일으키면 내 앞에는 커다란 살림더미가 매일 새롭게 쌓여가고 있었다. 살림을 쓴다. 그동안 내가 좋아하는 책의 멋진 구절에서는 살림의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다. 살림과는 먼, 닿지 않을 것 같은 저곳의 어렴풋한 것들을 문장으로 만났을 때 설렘과 묘한 끌림을 느꼈다. 육아 틈틈이 무너져가는 몸과 마음을 일으켜 책장 사이로 도망쳤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엄마보다는 책에 빠져 계란 후라이를 태우는 엄마였으니까. 첫 모임 후 일주일에 한 편씩 글을 쓰는 과제를 받았다. 글감을 찾기 위해 살림을 들여다보는 건 처음이었다. 40대 주부 일상에서 즐겨가는 동네 목욕탕과 집 앞 산책로, 이웃집 가게 아주머니, 아이들의 방학을 들여다보고 내 이야기를 썼다. 책장을 펼치는 대신 늘 접어두었던 내 삶이 앞에 펼쳐졌다. 엄마가 되었으니 그냥 하는 거지.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라는 건조하고 납작했던 내 일상을 글로 펼치자 별사탕 같은 의미들이 떨어진다. 아,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는 자리가 흔들렸던 내 존재를 붙잡아 주었다. 현실을 버겁고 답답하게 느끼는 사람은 자신을 현실 저 멀리 동경의 세계에 데려간다. 현재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나와 거리를 두고 잃어버린 길을 헤맨다. 그런 내가 살림 글쓰기를 하면서 조금씩 나와 가까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어수선했던 주변이 어느새 따뜻하고 조용해졌다. 오래 접어두었던 종이약을 폈을 때 만져지는 주름, 접힌 자국에서 느껴지는 온기처럼 손과 마음을 쓰는 곳에 내가 있었다. 글쓰기는 나를 고독한 혼란 속으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두려움, 깊은 바다로 잠수하고 숨을 참아내야 한다는 부담감. 내 앞에 놓인 글쓰기는 늘 나를 삼킬 듯한 파도로 유혹하고 있었다. 거칠 것 없던 조르바를 보며 크레타 섬으로 나를 던지고 싶었다. 그래서 내 일상은 아슬아슬했고 접히는 순간들은 늘어났다. 나는 걸친 것이 많고 주렁주렁 버린 일과 관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자유를 꿈꾸는 게 아니라 누릴 수 있을까? 한여름의 글쓰기 모임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조르바라는 이름을 뗀다. 꿈꾸면서 접었던 종이약을 다시 펼치고 주름 속에 있는 나를 풀어준다. 바다는 날 여전히 유혹하지만 이제는 살림이라는 배를 타고 낑낑 노를 저으면서도 바다를 누릴 수 있다.
나는 조르바가 아니다.